전 VOA 네네. 기자님, 네. 현 작가님. 네. 그 책 제목이 트럼프 청구서여가지고 네. 그 청구서 들고 오셨다고 그러면 좀 표현이 어감이 뭐 괜찮아요. 네. 네. 그 청구서 들고 오셨습니다. 예, 박형주 전 기자님, 박형주 작가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VOA면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 받는 예. 언론사죠. 미국 정부 예산을 받고 또 이제 VOA의 상위 기관은 미국 연방 정부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신분이 연방 정부 공무원이었는데 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일부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예. 그 미국 VOA가 미국 정부를 대변한다, 미국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요? 정부의 예산이나 어떤 그 관할이긴 합니다만 네. 그 편집이라든가 취재 이런 것은 100% 자유거든요. 저도 뭐 그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전혀 뭐 정부로부터 뭐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제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예산은 주되 관여는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다. 네. 그냥 막 관영 매체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VOA도 또 한인 사이에서 되게 또 유명하고 또 거기에서 16년에서 23년까지 네. 워싱턴 DC 생활을 하셨고요. 예. 트럼프 당시랑 바이든 정부까지 같이 경험을 제가 하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오바마 말기. 그러니까 저희 VOA 사무실이 연방 정부 건물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뭐 미드나 그런 데 보면 잘 나오지만 연방 정부에 보면 대통령 사진이 네. 딱 있잖아요. 예. 처음에 갔는데 이제 오바마 사진이 있었고요. 바이든 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트럼프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으로 바뀌었죠. 세 명의 대통령을 경험한. 네. 대통령 선거도 2016년 그리고 2020년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백악관 출입 또 하신 거잖아요. 네. 백악관 기자실이 의외로 되게 작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작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랄까 그 상당히 좀 오픈되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매체의 제한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백악관, 뭐 국무부, 국방부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 일정 조건이라든가 신원조 이런 것들만 거치면 출입할 수 있도록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라든가 뭐 외교부 같은 경우는 공식 브리핑 이외에 고위 관리들과의 개인적인 스킨십을 통한 취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뭐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대부분 공개 브리핑을 통한 어떤 취재 지원, 취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따로 전화하고 뭐 만나고 술 물론 마시고 이런 거는 술은 사실 뭐 어떤 영역이든 잘 안 마시는 것 같고 미국은 왜냐하면 다들 차를 가지고 그렇죠. 다 출퇴근할 다니잖아요. 때. 네. 물론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뭐 이런 취재는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과 혹은 특정 매체하고 친하다고 해서 뭔가 더 페이버를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한국은 사실 취재가 네트워크 그쵸, 거의 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도 그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그 상대 기자에 대한 그리고 취재원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보도를 해줄 것인가. 팩트에 맞게 취재를 했느냐, 정확하게 사안을 다루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뢰가 켜커에 쌓이면 그게 이제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도 역시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가안보회의 네. 담당 기자도 오래 하셨었고 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쓰신 책 이름은 트럼프 청구서인데 네. 이제 트럼프 2기가 더 강력하게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네.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지금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했다. 방해가 너무 많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를 갈고 있습니다. 사실 1기하고 2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네.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그 인사, 그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이 트럼프 청구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현직 관리들을 이제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2023년 8월에 제가 프레드 플레이츠라는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회의 NSC 비서실장을 했었던 상당히 네. 고위직 인사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때 제가 물어봤던 질문이 1기하고 2기하고 가장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주저하지 않고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기 때는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했지만 네. 정작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고위 참모들 가운데서는 트럼프의 아젠다를 이행하기보다는 본인의 아젠다를 이행하려고 했던 인물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졌지만 예를 들어서 존 볼튼 그렇죠. 그리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 공화당 진영에 그리고 특정 예를 들면 네오콘이라든가 미국의 주류 세력의 그걸 대변하는 정통 엘리트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연히 일기 때는 공화당 후보였기 때문에 공화당의 명망가들, 공화당의 엘리트들을 많이 등용을 했습니다. 네. 주요 네. 강요로. 그렇지만 그 외교안보 정책에서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 그리고 강요들의 정통적인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하.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시리아 철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정부 일기 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슬람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력을 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굉장히 충돌을 했고요. 결국 맥마스터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기 때 정말 많이 반복이 됐거든요. 제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트럼프 정부의 강요급으로 등용이 됐지만 잘리거나 그러니까 파이어되거나 해고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네, 일기 절반이에요. 이게 2017년과 2018년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요거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는 정말 파이어된 사람이 저렇게 많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절반밖에 안 되죠. 왔다 나갔다 네. 왔다 나갔다 했어요. 오. 예. 그래서 사실 일기 때는 그런 그 백악관 내에서 잡음이 굉장히 끊이지를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2기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뭘 것이냐라고 이제 그 관리한테 물어봤더니 네. 인사다 결국은. 우리가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인사 나오는 걸 보고 이른바 충성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젠다가 있고 그 아젠다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임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2기 강요들의 입각의 조건이 네. 1월 6일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점거 사태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난 오. 선거를 부정 선거로 보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했는데 바이든 정부에게 민주당 정부에게 뺏긴 그런 선거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트럼프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다 보니까 2기 때는 사실 트럼프의 아젠다를 충실하게 이행할 인물들을 지금 하나둘씩 임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1기 때는 첫 강요를 인선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한 달 내에 거의 주요한 강요들 인선을 다 끝내버렸어요. 네,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가 맞는지 그리고 충성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또 그 2기 정부에서 중요한 그 인사들 네, 이름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좀 몇 명만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그리고 또 독자들에게는 좀 낯선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수지 와일즈라는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네. 사실상 그 백악관에서는 물론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비서실장도 여성은 한 명도 없었어요. 첫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특히 이제 백악관은 비서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지 와일즈는 어떤 인물이냐면 한 40여 년 정도 공화당 진영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본인이 출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공화당 인사들, 주지사들, 상원 의원들의 선거를 도운 참모의 역할을 참모의 역할을 하고 선거 캠프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2020년 대선 때도 합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2017년 그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네. 어렵다. 근데 유일하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수지 와일즈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0년 대선 때는 우편 투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 그때는 코비드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불신을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지 와일즈라는 사람이 꼭 그렇지도 않다.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저기 시골에 사는 공화당 지지자들에게도 우편 투표를 독려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나중에 찾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하.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트럼프가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백악관 비서실장 제안을 했을 때 조건을 하나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본인이 체크할 수 있게 해달라. 완전 문고리 권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트럼프가 오케이 했습니다. 이제 단 하나 아까 40년 동안 그 공화당 진영에서 선거를 도왔지만 네. 워싱턴 정치의 경력은 없어요. 워싱턴 정치라는 그런 뭐랄까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공화당의 많은 인물들의 선거를 도와서 승리로 이끌었지만 과연 백악관 비서실장은 그 워싱턴에 있는 의회와도 조율을 해야 되고요. 워싱턴에 있는 수많은 이익단체들 과도 그리고 로비스트들, 로비 단체들과도 조율을 해서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트럼프 2기의 백악관이 얼마나 안정적이게 끌어지느냐는 사실 여기 수지 와일즈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 네. 핵심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네. 또 이분의 말은 잘 듣는다 트럼프가.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백악관에서 또 중요한 자리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안보실장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존 볼튼이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었는데 이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월츠라는 그 저기 특전사 장교 출신입니다. 네. 예. 사실 그 우리나라도 특전사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상남자고 네. 그 미국의 대표적인 애국자 중에 한 명으로 공화당 진영에서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 하원 의원을 했고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시절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2기 인사의 특징 중에 그 하나를 꼽으면 네. 플로리다 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리다 인맥.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나라도 왜 인선을 할 때 뭐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다라고 뭐 비판을 할 때 나오죠. 가끔씩 그 지역을 거론하잖아요. 지역 편중.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의 인사를 보면 플로리다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는 어떤 곳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과 플로리다에 있잖아요. 마라라고 리조트. 예. 그곳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마이크 월츠도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굳이 뭐 의회의 인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이제 그 지명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사람은 그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트럼프 코드 인사예요. 예를 든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얘기 아주 자주 하잖아요. 나토 동맹국들에게 네. 뭐 방위비 분담금 그렇죠. 그리고 국방비 인상하지 않으면 우리 철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 그게 마이크 월츠 머리나 입에서도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그 동맹에 대한 역할 분담, 버든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할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서 들고 다닌 사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의 강장이 터프합니다. 뭐 그 마이크 월츠뿐만 아니라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을 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중 강경 인사.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도 많이 아는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은 국무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사람도 플로리다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 상원 의원 출신이거든요. 쿠바 이민 2세예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 지역에 가보면 쿠바계 이 난민 네. 쪽 그 이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했던 인물인데 아무래도 쿠바에서 그 부모들이 이민을 왔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쿠바 정서가 강합니다. 반 독재, 반 공산주의, 반 사회주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요 거부 반응이 굉장히 적대시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흥미로운 건 2016년 그 트럼프가 처음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 대선 나왔을 때 이 사람도 경선에 루비오 상원의원도 경선에 출마했거든요. 당내 경선에 네, 같이. 당내 경선에 나와서 그때는 굉장히 트럼프를 저격했어요. 원래 경선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로 싸우잖아요. 네, 서로 싸웠는데 이제 트럼프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20 이번 경선 때는 완전히 트럼프의 지지자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랄까요 구호라고 하면 우리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사실 이 마가의 전도사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이 부를 만큼 마르크 루비오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마가를 외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당내에서는 경선할 때는 같이 이제 맞붙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킹메이커가 된 사람. 네. 근데 사실 트럼프 2기 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초반에는 트럼프와 각을 세웠다가 나중에는 트럼프 충성파로 돌아섰던 사람.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따로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제이드 벤스라고 부통령 부통령 당선이 됐으니까요. 부통령 당선인도 사실 초반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었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반에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였습니다.만 공화당에서 이단아처럼 그렇죠. 예, 불렸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요. 다 그런 거죠, 뭐 정치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주류가 됐습니다. 그쵸. 같이 줄 서야 되니까. 예, 공화당뿐만 아니라 마이클 루비오까지 막. 마이클 루비오는 그 역시 중국의 강성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사실 약간 조금 좀 터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굉장히 그 아파하는 미국의 그 입법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강경하게. 예, 강경하게.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공산주의, 독재자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이 있고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장관 중에 재무장관하고 국무장관 얼굴을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국무장관이 그 외교장관이잖아요. 네, 많이 올 거고요. 음. 네. 근데 미국은 근데 항상 그 외교장관을 국무장관, 내셔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내무부 장관인 줄 알고 외교장관인데 이름을 네. 이제 국무라고 그렇죠. 쓰다 보니까. 네. 근데 하여튼간 많이 보겠네요. 특히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네. 많이 볼 거고요. 또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흥미롭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 마이클 루비오도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 국무장관 다음 꿈은 뭐겠습니까? 더 올라가야죠. 그죠. 부통령이나 대통령. 예. 예, 대통령 경선에 이미 나왔던 사람이니까 꿈이 크구나. 예, 마가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트럼프 다음 뭐 마이크 벤스도 역시 사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루비오가 트럼프 2기 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어차피 이제 재임이니까 네, 또 한 번 그렇죠. 출마는 못 하고 네. 차기는 누가 될 것이냐. 뭐 벤스하고 둘이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뉴스에 더 많이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방장관 지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인데 한번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보면은 여기에 폭스라고 네. 써져 있잖아요. 방송인 출신입니다. 폭스뉴스 앵커. 네, 폭스뉴스 앵커를 했고요. 그 전에는 군 복무를 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80년생, 그러니까 44세.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최연소고 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 사실 장군 출신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트 헤그세스가 지명이 됐을 때 전반적인 평가가 국방장관치고 너무 중량감이 떨어지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인터뷰 잘해준 사람, 자기 인터뷰 잘해주고요. 코드만 또 이제 또 피터 헤그세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제 미국 언론도 궁금해하고 왜 과연 트럼프가 이 44세의 젊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이 외교 안보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은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느냐라고 보면 미국의 이런 가끔씩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렇게 소개되는데 PC주의자, 워키즘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양성, 인종,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아젠다, 민주당이 주로 주장하는 그런 아젠다를 굉장히 배격하는 사람, 열심히 외치는 사람 우리가 워크라고 하잖아요. 그 워크즘이 미국 군대 수뇌부에 장군 가운데 사령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다라는 인식이 트럼프 진영의 인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이 헤그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헤그세스를 위치시킨 거예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군 뭐 서열 이런 거 왕창 다 그냥 깨버리고 네. 그래서 장군도 못 달았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 피트 헤그세스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사실 이런 장군들을 다 물갈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워키즘에 빠진 PC즘에 빠진 그 장군들을 다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과
장성 출신들의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네네네네. 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흑인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예. 죽게 되고 그게 이제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졌잖아요. 그래서 시위대가 백악관까지 이제 진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느끼고 벙커에 숨었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합참의장을 불러서 군대를 동원해서 저 시위대를 진압하는 게 어떠냐. 음. 시위대에 다리를 쏘는 건 어떠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합참의장이 안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의 장성들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팽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확실히 잘 들을 사람. 네. 근데 그 피트 헤그세스 저 사람 너무 또 극단적이라 뭐 비판도 많고 낙마할 수도 있다고 막 그러던데 어찌됐든 간에 장관 후보자니까 청문회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공화당이 지금 뭐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은 저기 피트 헤그세스의 인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사실 미국의 그 강요들의 청문회 가운데 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을 불문하고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세 문제 그리고 섹스 스캔들 그러니까 몇 가지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불거진다면 사실 뭐 공화당 의원들도 같은 당 소속입니다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스캔들이 불거져서 그게 이제 낙마하지 않는 한 사실 초반에는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좀 처음엔 좀 해줘야지. 예, 오케이 해주자 뭐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 사실 피트 헤그세스는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에서 또 한 분만 좀 더 볼까요? 네. 국가정보국장 DNI 국장인데요. 네. 털시 게버드라는 여성입니다. 일단 DNI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어떤 것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미국의 정보기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CIA 예. 국가중앙정보국 그렇죠. 말고 미국에는 그걸 포함해서 16개의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와. 그 16개의 정보기관의 예산과 감독을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국가정보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자리에 털시 게버드라는 이제 여성을 임명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 사람도 정치인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21살 때 하와이에서 최연소 하원 의원을 했는데 이때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21살 때 하원 의원을 했다고요?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하원 의원을 했는데요. 소속 정당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6년에 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그때 후보였죠. 후보 경선 캠프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그 트럼프가 나왔을 때는 실제로 민주당 경선에 출마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갈아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처음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그 당내 그 대선 경선까지 나왔던 인물이 나는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념이나 가치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유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눈도장을 찍었죠. 사실 일부 이 게버드의 뭐랄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변심을 비꼬는 일부 미국의 세력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게버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버드는 본인이 민주당에 있기에는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나 보다. 그런 농담도 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의 이제 핵심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은 투자자들 또 국내 사람들 제일 유명한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네. 도지 정부 효율부 이름도 도지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뭐 국방 예산을 뭐 깎을 수도 있네, 뭐 공무원 수를 줄일 수도 있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럼 정부 운영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지가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도지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이제 앞자를 따서 도지라고 효율부. 얘기하잖아요. 보통 미국 정부 부처를 디파트먼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지는 그 미국 정부 부처는 아닙니다.
외곽의 위원회의 성격, 민간 위원회 기구의 조직. 성격으로 네. 지금은 출범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정부 강요를 맡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될 거고 본인이 원치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뭐 이해상 주 급여도 그렇죠. 있고 뭐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여러 가지 이권들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과연 외곽 또, 조직으로. 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음. 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외곽 정부의 조직입니다. 사실 도지가 하겠다라는 일은 크게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연방 정부의 계속적인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재정 적자를 적자. 줄이겠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인데 네. 한 2조 달러 정도 줄이겠다. 그러면 지금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의 한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적자 폭이 한 2조 달러, 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연방 정부의 만성적인 그 연방 정부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겠다. 쉽게 말해서 컷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네. 나서 했던 게 대량 해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컨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연방 정부에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미국 언론도 그렇고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의 결정을 하는 집행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조언하는 이 도지가 조언하는 여러 가지 정부의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 그런 제안들이 얼마나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고요. 너무 또 급진적일 수 있으니까 반발도 또 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을 겁니다. 머스크의 스피커는 굉장히 크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전 굉장히, 세계에 뭐. 전 세계에 파급력이 있고 또 언론이 받아쓰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초기에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가 어떤 정부의 개혁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분명히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스피커의 역할은 분위기를 좀 조정하고 이쪽으로 좀 톤앤맨으로 움직이고 이런 데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거지만 과연 얼마나 실행력 있는 제안들을 내놔서 그것들이 정부 부처들이 받아들이고 이행할지 사실 부처들이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경제 4인방이라고 하면 이제 재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USTR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을 이제 경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네. 하나 해드리면 이게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상무장관에 이제 지명된 사람인데 원래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을 러트닉을 재무장관에 좀 밀었다고. 사실 이제 이 4인방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재무장관이거든요. 네. 상무 같은 경우는 교역 이런 부분에 그렇죠. 이 경제의 한 분야를 맡지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산업부 장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무장관은 사실 우리로 친다면 뭐 기획재정부 장관. 한 부총리 네, 정도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머스크가 밀는 러트닉이 되지는 않았고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네 인물의 그 디테일을 보면 약간 좀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일단 감세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관세 역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뭐 러트닉 같은 경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가상화폐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을 텐데 러트닉은 대표적인 트럼프 인사 가운데 그 가상화폐 옹호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비트코인을 금이나 석유처럼 제품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네, 과연 그 러트닉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이제 정책에 이행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콧 베센트는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지지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국과 협상하면서 관세는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이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관세,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트럼프의 어젠다에 동의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그 마가 정책의 경제적인 측면들을 이행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인사들.
한 목소리로 원 보이스로 상대 국가를 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또 불안한 것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 잘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트럼프 측에서 우리나라 어떤 비상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반응이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뭐 언급을 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나요? 아예? 글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공화당의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네. 국무장관 지명자죠. 국무장관 후보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저희 그 VOA 동료 기자가 의회 출입하는 기자가 그 가서 이제 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계엄 자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하지만 한국의 인터널 프로블럼이다. 내부 문제다. 그리고 한번 지켜보자. 약간 이런 톤의 원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그 2021년 초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의사당 점거 예. 사태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그리고 지지자를 동원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들을 그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그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좀 그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특히 계엄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떠날 정부거든요. 이제 트럼프 정부는 정말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협상장이나 상대편과 딜을 할 때 굳이 유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 다물고 그냥 한번 지켜보자. 결과만 지켜보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지켜보자잖아요. 지금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딱히 이제 의견을 내기도 애매모호한 거고.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떠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건 옳지 않은 네, 강도 높게 판단이었다.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네. 트럼프 정부 새 정부 입장에서 아직까지 반응은 나오질 않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진영이 이번 이야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예를 든다면 이번 사태에 특정 세력이나 특정 편을 사실상 두둔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이미 편을 들고 있는 거다. 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트럼프랑 공화당 진영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걸 단순히 떼어놓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그냥 지켜보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특정 정파를 응원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건 또 과잉 해석일 수 있다. 또 아전 인수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국무부도 그렇고 네. 백악관도 그렇고 한국 이 아시아 쪽을 담당하는 그 관리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고관여층이나 알 수 있는 어떤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 지역구, 직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정치와 그 정치에 따른 여론이 한미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에 추진하는 CIA 여러 요원들로부터 이미 한국의 전국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정보 보고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전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한국의 전국은 이런 방향으로 전국이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플랜 A를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의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플랜 B도 염두에 두겠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의 전국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통제 불능에 빠지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뭐 개입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통적인 우방이고 네. 그런데 뭔가 정보는 다 갖고 있고 네. 이미 저들은 판단을 거의 다 해놨을 거고 다만 티만 안 내고 있었을 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신경 쓰이네요. 왜냐하면 사실 그 트럼프 2기가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이 아시아가 물론 한국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 네네네. 중국을 상대하는데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 때 한미일이 굉장히 결집했잖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결집된 한미일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한미일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었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미국이 주도하던 여러 가지 동북아의 아젠다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고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그 진영이 집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이익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약간 좀 이제 친미 색깔이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를 할 수도 있을까요? 미국 관리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하냐면 미국의 이익, 미국의 이해관계, 미국의 인터리스트, 미국의 전략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거의 최우선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은 한국에서 한미 동맹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드 배치 기억하시죠? 네. 미국이 원했던 사드 배치지만 사드 배치 이후에 진영이 나누면서 굉장히 일각에서는 반미 감정까지 그렇죠, 생겼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동맹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했던 어떤 일들이 그 반미로 비춰지는 그런 여론으로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론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미국으로서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네. 그게 또 트럼프가 들어섰으니 국익을 더 앞세우려고 할 거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나라는 실리와 명분 어떤 게 더 우선이냐 막 이렇게 막 계산도 하고 막 고민도 하긴 하는데 미국 같은 강대국에서는 그냥 자기네 국익이 자기네 또 명분이기도 하고 네. 이게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동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이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네. 입장에서도 네. 거의 모든 게 다 그냥 거래의 대상이고 전통적인 우방이고 뭐고 자기네 국익에 해가 된다 그러면 가차 없잖아요. 네. 네. 앞으로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앞서서 얘기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의,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트럼프의 아젠다입니다만 지금은 미국 전체의 아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도 드러났듯이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그 전체 투표, 퍼퓰러 보트에서는 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선거인단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대선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퓰러 보트 전체 보트에서도 이겼습니다. 49.9% 정도 가져갔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의 아젠다가 사실 미국 전체의 아젠다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치단결.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동맹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적하고 어떤 특정한 적이 있고 그 적을 대항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자라는 게 이제 동맹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자세히 보면 과연 동맹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동맹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실 텐데 미국이 위에는 캐나다가 있고 네. 아래에는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는 대양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천혜가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보호된 천조국. 그렇죠. 천조국. 그리고 땅도 넓고 네. 자원도 많고 그쵸. 굳이 다른 사람 일에 다른 나라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뭐 에너지, 곡물 뭐 없는 게 없고. 맞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고별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후손들에게 권한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와도 영속적인 동맹을 맺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 국가의 그래요? 이익이다. 국가의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언제냐면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우리가 고립주의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주의로 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190개 나라 가운데 한 50여 개국과 네.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맹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저 미국과 아주 먼 곳에 군대도 파견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1950년 이후 동안 한 70년 동안 그 미국의 이른바 세계 경찰 노릇을 해서 자유 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해서 많은 미국, 한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잘 살게 됐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받아야겠다 청구서. 아, 그게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런 기류들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역할들 이제는 동맹들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때문에 이제 너네들도 좀 역할 좀 해. 너네들도 좀 돈 좀 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동맹에게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트럼프인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트럼프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거의 뭐 영수증 아니고 청구서. 무섭네요. 네. 우리한테도 또 분명히 또 방위비 분담이나 여러 가지 카드를 이제 내밀 거고.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 여러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일단 또 북한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이고 네. 북한과의 관계를 또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일단은 김정은은 만나려고 하겠죠 트럼프가.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뭐 김정은이랑 사이 좋다. 친하다. 예. 그 말은 만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 이기 때 만날까? 네. 그러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세모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하노이 네. 회담 때도 그렇고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전 세계가 주목을 했잖아요. 어떤 결론을 낼까? 네. 근데 보통 정상들의 만남은 결론 다 내놓고 사인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없었고 거기에서 뭔가 단판을 지려다가 그게 안 됐고 그래서 또 비판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할 리가 있을까요? 똑같은 방식은 안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의 합의를 양측이 이룰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노이 때는 영변을 이제 주고받으려고 했었잖아요.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북한이 원했던 것들은 그 북한에 대한 유엔의 주요 제재들을 사실상 해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안 된다. 그거는 사실 너무 약하다. 그러면 더 줘라 영변 말고. 영변 말고 너네들 다른 뭐 우라늄 시설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볼튼까지 끼어들어서 뭐 핵시설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이런 것도 다 내놔라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맞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사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주고받을 게 맞아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2차 회담 시즌 2가 열린다면 네. 이 주고받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몸값이 2018년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2018년 때는 김정은은 사실상 국제적인 외톨이였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난 거거든요. 네. 그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은 그 어떤 나라와 정상들과 회담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푸틴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미국이 원하는 어떤 일도 안 해줄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이 협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국은 굳이 쉽게 안 해주죠. 김정은은 이게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 더 올라갔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핵 협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핵 복다리를 테이블에 가지고 올려놓을 텐데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의 핵 복다리는 점점점 더 커지고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할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가 2기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들을 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의적이거든요. 김정은이 원하는 건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파키스탄처럼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되 경제 제재는 받지 않는 것. 그럼 뭐 북한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위협하는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핵 역량은 줄여라. 그러니까 핵은 갖고 있되 저기 이제 미국까지 날라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해체해라. 네. 그리고 추가 핵 생산, 핵 연료 생산은 하지 말아라. 그런 합의를 트럼프를 비판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합의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정도로 만약에 딜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한국의 안보 위협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만 제거되는 그런 합의를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맺는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고 당연히 그럼 우리도 그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카운터파트도 없고 트럼프 행정부 쪽하고 이제 만날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일기 때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을 통해서 상대국을 리치아웃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남북 관계가 그때는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미 직거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만약에 어떤 제3국을 통해서 북한을 좀 다뤄보려고 한다면 일기 때는 한국 정부를 좀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지금은 저는 푸틴인 러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딜을 하려고 하는 상대방과 가장 많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푸틴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오호.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에너지 지원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전쟁에 파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또 북한은 러시아가 보유한 핵을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위성 개발이라든가 위성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잠수함 미사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기술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러시아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러우 전쟁 끝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푸틴을 사실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될 국가 정상이 있다면 트럼프는 한국보다는 러시아를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을 만나는데 과거에는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이었다면 이제는 트럼프, 푸틴, 김정은. 예. 이 모양새가 근데 이제 야. 더 걱정은 뭐냐면 그래도 과거에는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관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사태 이후에 지금 한국 정부와 현 정부와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해서 이 한반도의 중요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의 협조를 얻는다, 러시아와 대화를 한다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거 더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기가 더 힘들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얻을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약간 네. 예전에 통일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핵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핵도 보유해야 되는 이런 국민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그래 ICBM 이런 거 빼고 너네 핵 갖고 있는 거 파키스탄처럼 인정해 줄게.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핵 놓고 그럼 이것도 너무 핵 대 핵으로 가는 이 그림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고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미국의 이제 취재원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네. 트럼프 주변에는 공화당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몇 가지 시각이 나뉩니다. 굉장히 앞서서 얘기했던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의 불필요한 군사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나 어떤 영내 패권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혼재를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등용한 인물 가운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시나리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엘브리지 콜비라는 네.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일기 때는 차관보를 했던 인물인데 네. 이번에는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엘브리지 콜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 자원들을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도 포함됩니다. 28,500명이라는 이렇게 큰 숫자를 단지 북한 위협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 모든 자원들을 중국을 억제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그 공백을 자체적인 국방력 증대를 통해서 메꾸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고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로 그러면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이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에 핵을 놓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명분은 북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스무스하게 또 네, 놓을 한국이 테니까. 중국을 상대로 핵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사드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뭐 중국 때문에 핵 갖다 놓는다 이러면 또 완전 뭐 네. 작살이 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엘브리지 콜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된 예.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제가 한참 트럼프 청구서를 쓸 때였는데 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쪽에 다른 공화당 인사들에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엘브리지 콜비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콜비를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 콜비의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진영의 외교 안보 참모들 가운데서도 한반도 핵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이슈에 대해서 네.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과연 핵무장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한국의 핵을 용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래의 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이 동북아 정책의 큰 변화, 전략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뭐 대만, 일본 그리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근데 자체적으로. 네. 근데 미국은 50년 동안 초당적으로 유지했던 게 비확산 기조입니다. 정책. 그 어떤 나라에도 추가 핵은 용인하지 않는다. 네. 이런 전략들을 바꿔야 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까? 라는 대목에서는 저는 퀘스천인데요. 단 이런 이야기를 하던 전직 관리들은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전술핵, 미국의 핵이 한국의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데까지는 가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것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미국은 거기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꽤 있습니다. 약간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그 핵 비확산 기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우방인데요. 우리도 우방인데요. 또 이러고 있을 거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 핵무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원자력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주고 어느 수준까지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가라는 게 네. 이제 원자력 협정인데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그 협정을 맺는데 그걸 조금 더 한국이 좀 더 고농축 그리고 더 진전된 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일각에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트럼프의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 콜비 차관 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비추를 그거보다 사실 세워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한국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제안을. 네. 정말 핵을 가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장기 국익의 이익이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까지는 아니야. 전술핵? 아니면 그 다른 무엇? 우선순위를 한국 정부가 먼저 결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럼요. 거래를 미국하고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지. 미국이 어떨 거니까 우리가 한번 떠볼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을 한다든지 또 그 정책도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요. 네. 그 중국 얘기도 어쩔 수 없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만 또 우리도 이제 중국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네.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적국으로 규정한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무역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재밌었던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은 이 상대를 어떻게 규정할까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이 사람을 이 나라를 적으로 볼 것이냐, 그야말로 에너미라고 볼 것이냐,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adversary, 적대 세력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동맹이라고 볼 것이냐, 친구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경쟁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라고 본다면 그냥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이라고 규정한다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그쵸, 대상입니다. 그쵸. 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에 합류했었던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네. 트럼프 2기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 일부 인사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들을 많이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다운 정책을 썼다라고 사실 바이든 정부를 평가를 하고 중국 있고요. 때리기는 계속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바이든 정부도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의 모든 걸 반대하지만 한 가지는 찬성한다. 중국을 강하게 한다. 아하. 그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강하게 누르는 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한다면 그 다음 방법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써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디커플링, 뭐 전략적 디커플링, 네, 디리스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을 미국의 시스템은 물론 이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시스템에서 분리시키자, 떼어내어 버리자라는 그런 전략들을 트럼프 2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레토릭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체제 변화까지도 저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기 때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는 실질적으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사실상 그런 레토릭을 담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2기의 공식적인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리즘 체인지는 아닐 겁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레토릭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진핑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까지 만들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불편하게 긁어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근데 또 사이가 좋아질 때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또 이렇게 해왔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는. 네.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거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 무역 대표부 대표를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사실 그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설계자라고 그렇죠. 볼 수 기틀을 있거든요. 잡은 사람.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은 상대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지금 상황이 암이 걸린 상황인데 아스피린 처방하는 것이다. 임시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리스킹이 아니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략 기술, AI, 반도체, 양자 물리학 이런 기술들 우리가 중국과 모든 것을 다 끊을 필요는 없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만을 우리가 끊자, 못 들어가게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의 기조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당은 야드는 좁게 하되 담장을 높게 세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래 좋아 담장을 높게 세우는 건 좋은데 이 마당을 너네들 좁게 한다고 했는데 이 좁은 마당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너네들 알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중에 리소그래피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만 지금은 이게 첨단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요. 드론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될지 아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될지 어떤 이중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좁은 이 마당에 너네들이 뭘 넣어야 될지 모른다.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고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물들의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들, 수출 통제, 한국, 일본, 너네 동맹들도 중국에 이런 거 수출하지 마.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바이든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게 더 계속될 거고 강화되고 촘촘해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기술력이 올라올수록 더 세게 누르고 더 강하게 누리려는 압박은 또 더 세질 수 있을 테.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네. USTR 대표가 아니죠?
아니죠. 1기 때만 대표였고요. 예. 지금은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1기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을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2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럼프 일기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의 설계자인 라이트하이저는 어떻게 뭐 역할이 축소된 거예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쓸 때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2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까지는 등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2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라이트하이저가 주창했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이 USTR 네. 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더 뭐 강력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면 좋겠네. 그 중국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대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근데 항상 시진핑이 대만 이제 언제 접수하느냐, 뭐 시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걸 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라면서 그쵸, 뭐 이제 전쟁까지도 예,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2027년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중국의 그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말에 그 소스는 사실 시진핑이 제공을 한 겁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군대에게 2027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한다라는 것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갖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곧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2027년이라는 타임라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트럼프 2기도 그렇고 그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을 상정한 그런 대비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지역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네네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동맹들과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이냐, 또 그리고 어떤 동맹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은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긴장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미국은 그 대만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조항도 있다면서요. 군사적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네, 있습니다. 네, 조약 동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함께 지켜주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네. 대만은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은 대만 관계법입니다. 대만 관계법. 네, 대만 관계법인데 이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자립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혹은 일본처럼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되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이번 그 선거 국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 미국의 정통적인 그 전략이고 기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레토릭으로 립 서비스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만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나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바이든이 조금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첨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사실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네, 양쪽에 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한테는 우리 무기 계속 사고 뭐 반도체 미국에 또 투자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도 또 이끌 수도 있고요.
중국한테도 또 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요.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또 지리적으로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어떤 뭐 침공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네. 또 그게 병력이 차출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또 신경이 안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타이완 지역에서 유사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작전 계획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조약에 북한에 대한 억제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저기 미일 동맹은 지역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을 해서요. 방위 네.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을 한반도 유사 상황이 아니라 그 한반도 밖의 유사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전력으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한국 군 당국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그 안보실장이 했었던 김성환 교수가 은퇴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미국 관리들은 타이완 사태,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대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 지역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약상으로는 주일 미군과 다르게 주한 미군은 한국에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북한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침공이나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미군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군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군을 파병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예.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어떤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의 병참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사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열세인 부분은 병참이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게 상당한 어떤 역할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뭐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 이슈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2기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논의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트럼프의 청구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 그 VOA 매체에서 백악관을 또 출입을 했고 국가안보회의도 취재를 했던 박형주 전 기자님, 오늘은 이제 트럼프 청구서 작가님으로 함께했습니다. 깊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